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여자인데요. 직접 신청을 해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사연 신청이 나섰으니까 부디 너그럽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살 때 아빠를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애석하게도 9살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아빠와 관련된 추억도 제 안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셨던 것인지 아빠는 술을 많이 드시고 계셨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잘못되고 마셨죠. 고작 40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빠는 당신의 아는 형과 둘이서 동업을 하셨었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동업자, 그분이 아빠한테 사기를 치시고 돈을 떼먹고서 도중에 잠적을 해버리셨거든요. 해외 도피를 하셨다고 했었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괴로우셨겠나요. 이겨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아빠의 고충을 몰라드리고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죠. 아빠의 모친이신 제 친할머니이시고요. 아빠는 외동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다른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아빠 위로 원래는 고모가 한 분 계셨으나 어릴 적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었네요. 할아버지는 지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아빠가 성인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외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요. 남들에게는 다 있는 엄마가 저에게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하고서 자라났었네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나 되어서야 친구들이 본인의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서 어색하게 손장난을 치고 딴청을 부리는 게 서글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뿐이네요. 그래도 할머니와 아빠가 계셔서 괜찮을 수 있었는데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부모 없는 아이가 되었다는 게 스스로 주눅 들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라 하든 아빠 이야기라 하든 저는 할 이야기가 없다 못해 자리를 슬쩍 피해야만 했죠. 우리 정님이 혹시 누구라도 학교에서 너 놀리고 못 살게 굴면 이 할머니한테 말해야 한다. 할머니가 다 혼내줄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럴수록 할머니는 저를 감싸고 도셨습니다. 할머니는 키도 작은 편이셨고 몸집도 무척 아담하셨지만 아주 심지 곱고 단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외롭다는 걸 못 느끼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낡고 작은 빌라에 할머니랑 저 이렇게 둘이 살았는데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거의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서 먼저 당신의 이부자리를 정리하신 뒤에 아침밥을 차리셨습니다. 반찬은 항상 별것 없었으나 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양념 간장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으셨던지 몰라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원래 이북 출신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만두를 잘 빚으셨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만두를 뚝딱 빚어내고는 하셨어요. 형편은 언제나 빠듯했지만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과 정성이 들어간 만두가 쪄질 때 온통 따뜻하게 데워지는 집안 공기처럼 제 일상은 그렇게 온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햇볕이 거의 들지 않던 빌라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서 혹시 안 좋은 냄새가 날까봐 그것도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란 쉽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혹시나 집에서 냄새가 나서 그게 옷에도 번져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정님이 양말 이 할미가 깨끗하게 잘 빨아서 말려놨다. 봐라. 이러니까 새 것 같지? 우와, 진짜 새 것 같아요. 구멍난 바지도 할머니가 예쁘게 수선해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마술사 같아요. 마술사? 우리 정님이 덕분에 마술사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이 할미가 호강하네. 할머니는 제가 입고 다니는 모든 옷,
양말, 심지어 신발까지 매일 세심하게 봐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할머니는 혹시나 제가 학교에서 부모 없어서 저렇게 다닌다는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봐 그렇게나 제 차림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 그런 걸 사주실 수 없는 형편이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셨던 거예요. 양말에 구멍이 없는지 항상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셨었고요. 좁은 신발장 앞에 쭈그려 앉아 계시는 할머니의 작은 등, 그 뒷모습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걸레로 저의 운동화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시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셨었죠. 신발이 더러우면 주변에서 흉을 볼 텐데 우리 정님이 신발 오늘도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그렇게 제 운동화를 살펴주시던 할머니에게 저는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제 발이 민망해서 죄송스럽게도 했었죠.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교복을 입으면 되니까 그게 제 딴에는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옷 걱정은 덜었다. 가난하지 않은 집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입고 다니는 옷이 걱정되어서 교복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그 입장을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방에는 항상 교복을 걸어두는 공간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마련해 주신 것이었죠. 얼마나 제 교복을 소중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수선집에 가보지 못했던 게 할머니가 솜씨가 좋으셔서 뭐든 다 수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복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입학할 때 사이즈를 넉넉하게 맞췄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키가 조금 자란 덕분에 치마가 짧아지자 할머니가 밑단을 트어서 얼마나 야무진 솜씨로 감쪽같이 길이를 늘려주셨던지 모릅니다.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 끙끙 힘든 앓는 소리를 내기도 시작하셨었고요. 할머니는 고된 식당의 주방일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목욕탕과 건물 청소 일도 하셨었고요.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셨고 그래서 아예 식당 일 하나에만 정착을 하셨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힘에 부치신 모양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할머니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러워. 저는 할머니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벌써부터 그게 걱정되기 시작하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세상에서 혼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할머니에게 짐을 얹어주지 않는 제 앞가림을 제가 알아서 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서 효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열심히 한 1년 정도 몰두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쓰러지셨어요. 덥디 더운 식당의 주방에서 무리를 하시다가 잠깐 쉬려고 밖에 나오시자마자 현기증으로 쓰러지셨다네요. 가뜩이나 무릎이 안 좋으신데 쓰러지시면서 하필 무릎도 다치셨고요. 속상하고 죄송해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심이 들었더랬죠. 어설프게 할 줄 아는 공부 따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수업이 끝나면 고깃집으로 가서 홀서빙을 하고 불판을 갈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전부 무거웠고 불은 뜨거워서 겁이 났었죠. 실제로 몇 번 불판을 갈다가 팔을 데인 적도 있었고요. 버스비가 아까워서 학교에서부터 고깃집까지, 다시 고깃집에서 집까지 다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프다 못해서 후들거렸지만 저는 많이 걸으면 그만큼 닳게 되는 운동화가 걱정이 되었을 뿐이지 제가 힘든 것에 대해 스스로 불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불평을 하기에는 고된 일을 해오신 할머니를 제가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나이 지극하게 드신 할머니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젊고 어린 제가 힘들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지금도 저 때문에 일을 못 그만두고 계시는데 거기서 일을 혹시 더 늘리실까봐 그게 겁이 나서 할머니한테는 티를 안 냈습니다. 단지 제가 대학을 안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잠시간이기는 했으나 할머니의 표정이 씁쓸해 보여서 그게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이 할미는 우리 정림이가 대학교에 다니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잠깐 욕심을 안 내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보다는 빨리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민 많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할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똘똘한 머리로다가 어련히 고민을 많이 안 해봤을까? 우리 정림이가 뭘 어떻게 하든 다 잘 될 거야. 이 할미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알았지? 저야말로 할머니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을 진작에 포기했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었네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건 아니었어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은 뒤였고요. 나름의 목돈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 걱정은 크게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런 전문대에 갈 바에는 차라리 사회 경험을 1년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직에 들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곳이었어요. 일명 유령 회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허울만 세워둔 곳이었는데 암만 해도 이상해서 2달 일하고 탈출을 했었네요. 2달째 월급은 정말 간신히 받았었고요. 그렇게 대인 이후로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곳이고 돈도 꽤 잘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크게 내색 안 하셨지만 처음에 좀 속상해 하셨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꾸준히 돈벌이 생활을 하는 것을 기특해 하시며 시선을 달리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딱 2년 1개월을 있었네요. 공장에서 계속 돈을 따박따박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림이가 진짜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 할미 마음속에는 항상 가시지를 않는구나. 할머니는 제가 꿈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서 이런 일 저런 일 가릴 처지도 못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여자들이 자기 꿈을 찾는 과정을 지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내심 관심을 두던 일이 있었거든요. 배워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은 바로 미용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었을 때 같이 일하던 대학생 언니가 꾸미는 걸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머리색이 휘황찬란했었죠. 그 언니를 보면서 저는 머리를 하나로 묶는 것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고 미용 일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공장에서 2년 넘게 채웠으니 할머니의 조언대로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로만 어씨를 구한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시다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미용사들의 시다발이었는데요. 그만큼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옷도 제 마음대로 못 입었고 미용실에서 입으라고 지정한 복장만 딱 맞춰서 입어야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그걸 먼저 직접 보고 익히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손님들의 머리만 감겨주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심지어는 휴게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오후만 잡일만 다 맡아서 하며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월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월급 60만 원이 들어오더군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정도 돈을 벌자니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었으나 그쪽 업계가 원래 그렇다는 원장의 말만 믿고서 참고 버텼었네요. 그리고 11개월째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저더러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비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저는 미용 쪽으로 영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즘에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원래 무릎 쪽이 좋지 못하셨는데 일상에 이제는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악화가 돼서 제가 전문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더 일찍 병원을 찾았으면 상황이 더 괜찮았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저는 그게 꼭 저를 향한 질책처럼 들려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울면 할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참았던 것뿐이지 그때 정말 많이 울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어요. 요 몇 년 눈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무릎이 더 말썽일 줄은 몰랐구나. 정림아,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아픈 것도 자꾸 참으시게 됐던 거잖아요. 저 위에서 억지로 참으셨던 거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죄송하죠. 나는 그냥 수술 안 받으련다. 받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겠니? 그냥 약이나 좀 챙겨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수술 받고 나면 일상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의사가 몇 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할머니,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되도록 빨리 수술 날짜부터 잡아요. 네? 그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수술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정님이 수술도 아니고 이 할미가 수술에 그런 돈을 써?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무리 그렇게 고집 피우셔도 저는 할머니 수술 시켜드릴 거예요. 저 돈 많아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았고 아주 완강하게 할머니의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원체 건강이 좋지 못하셨던 분이건만 제가 제 생활에만 신경 쓰느라 할머니의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죄스럽고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돈 엄청 많이 모아놨으니까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수술에 들어갔었죠. 알아주는 전문 병원에서 하는 비싼 수술인데도 혹시나 할머니가 잘못되실까봐 그 와중에도 얼마나 겁이 났던지 몰라요. 수술 전날에도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었네요. 천만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다른 병원들도 돌면서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때 돈도 많이 깨졌어요. 모아놨던 게 있어서 다행이었으나 괜히 미용 쪽으로 가보겠다고 설쳐서 거의 1년을 허비한 게 아깝고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는 20대 초반의 1년을 날려버리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니었거든요.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노심초사하기 바쁜데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과정이 쌓이고 또 쌓여야 비로소 남들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춰지는 건데 거의 1년이나 허비를 했었으니 너무 많이 이제는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공장을 계속 쭉 다녔다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했죠. 어쨌든 할머니의 무릎 수술이 잘 되었고 경과도 쭉 괜찮아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오래 살았던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듬해부터 할머니와 살았던 좁지만 안락한 보금자리가 재개발 때문에 없어지게 됐거든요. 전부터 재개발이 들어간다 어쩐다 말만 많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계속 쭉 살 줄 알았는데 결국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놀라울 만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 집에 할머니와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하고는 이제 물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건만 어떻게 그 정도의 보상금만 꼴랑 나올 수 있는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질기게 버틸 마음까지는 없어서 할머니와 그곳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장롱이며 텔레비전도 번듯하지 못한 상태였죠. 낡은 집에 비해 유독 번듯했던 그것들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밝히는 거지만 사실 원래는 형편이 제법 넉넉했었거든요. 아빠가 벌리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망하는 바람에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요. 그 이전까지는 제법 잘 살았고, 그래서 저의 아주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배경 장소라든지 입고 있는 옷들이 전부 근사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옛적에 지나버린 일이었고, 과거에 미련을 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다니시며 저를 키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니 아쉬워 말고 안타까워 말고 그냥 현재를 묵묵하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잡수시지 않았다면 고된 하루하루가 너무 버티기 힘들었기에 그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네의 신축 빌라 생활은 할머니는 퍽 낯설어 하셨어요. 조금 우울해 보이시기도 해서 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컨디션 관리도 잘 안 되셨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연스레 그렇게 된 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바뀐 주거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셔서 몸도 그렇게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아차렸다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양새라도 번듯하게 일을 다녀볼까 싶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다녔었죠. 예전에 사무직 일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망설여졌었는데 간신히 구했던 이번 일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무직 일 쪽으로 너무 운이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급여는 최저시급에 딱 맞춰주면서 출근은 정시보다 30분 일찍 해야 하고 퇴근은 정시가 없었으며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추가 수당이라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고요. 일은 죽도록 시키면서 대우는 형편없었죠. 그런데다가 고졸 인력은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낮잡아 보았어요. 심지어는 커피 타오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심부름까지는 참고서 하겠는데 상사의 초등학교 자녀의 숙제까지 제가 해주면서 속으로 오만 자괴감이 달 들더군요. 꾹 참고 일하다가 남자 상사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며 저를 비롯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끼리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고 음흉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들어버려서 그날부로 그만뒀습니다. 미용실에서의 경험으로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참을 때까지 참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후에는 공공기관에서 잠시 일을 했었고요. 거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었는데 급여도 적었지만 그 금액의 반은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월급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래 일할 곳은 못 되겠다 싶었고 반년 버티다가 그만뒀었네요. 제 20대 초중반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일터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너무 고지고대로 말씀드린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건만 저 힘든 걸 누가 알아줬으면 해서 할머니한테 응석바지처럼 다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던 게 어느 순간 민망해지기도 하더군요.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고 저를 찾아 기도를 드리러 다니는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며 할머니가 전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그 얼굴의 주름을 슬프게 바라봤었죠. 마음 굳게 먹고서 저는 햄버거 가게에서의 일을 시작했었어요. 꾸준히 일만 성실하게 하면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고 돈도 계속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햄버거 가게였는데 제법 일이 할만했고 어쩌다 보니 근무 시간은 오전과 낮 시간대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감 교대 근무도 있었는데 매장 상황상 제가 마감에는 빠지게 됐었죠. 자연스레 시간이 비게 되었고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편찮으실지도 모르고 한 살이라도 내가 젊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둬야 돼. 쉬어봤자 뭐래. 시간만 아깝지. 전에 살던 동네에서 할머니가 유독 친하게 지내셨던 이웃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던 소식을 접했거든요. 할머니보다 고작 2살이 더 많으신 분이었건만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할머니도 혹시 요양시설에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실 수도 있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돌아가시는 날이 올 텐데 그럼 혼자 남겨진 저는 제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뭘로 따져봐도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녁에도 나갈 일을 구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프집 아르바이트였어요. 주문 받고 서빙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했었죠. 영업은 새벽 2시까지 하던 곳이었는데요. 사장님은 5시에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남자 사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했죠. 그저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그 정도로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이 건물에 딸려있는 외부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일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술 취한 손님이 저를 따라 나왔던 거예요. 희롱이어도 무서웠을 텐데 저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짜고짜 때리려고 들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네요. 얻어맞을 뻔한 저를 구해주러 나타났던 게 바로 사장님이었죠. 정림아, 너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네, 괜찮아요. 사장님이 와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아, 다행이다. 나는 너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방금 전에 얼마나 심장 떨렸는 줄 알아? 너 오늘 일 더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쉬다가 일찍 들어가라. 시급은 11시까지 일한 걸로 쳐줄 테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서 그런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그런 면모가 있던 줄은 처음 알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농담도 잘해주었으며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일 잘한다, 착하다, 성실하다. 그러면서요. 혹시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거든요. 연애 대상으로 보기에는 서로 무리이지 않나 싶었는데 확실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햄버거 가게의 근무 일정이 바뀌어서 호프집 일까지는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만두려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필사적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마감 근무를 하는 날에만 안 나오면 되잖아. 나머지 요일은 그냥 그대로 나와. 네? 그럼 들쑥날쑥해서 저 때문에 사장님이 불편하실 텐데요. 귀여운 정님이 편히 하나를 설마 못 봐줄까봐? 오빠 그렇게 째째한 남자 아니야. 사장님은 저에게 다 맞춰주었고 무엇보다 본인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형제가 없는 저에게 친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랬죠. 부모의 형제가 없고 할머니의 손에 자란 저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됐었어요. 할머니가 떠나시면 혼자 남겨질 저의 모습을 자꾸만 상상해보게 됐고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났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듬직한 어른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귀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곧장 결혼하자는 소리를 듣게 됐었죠. 정림아, 네가 오빠 마음을 모르냐? 나한테는 너밖에 없고 결혼해서 진짜 내 모든 걸 너한테 바치고 싶다. 한 남자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독차지할 자격이 너란 여자에게는 있어. 네가 그걸 알아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빨리 얼른 나랑 결혼하자. 나는 시간 끌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상남자야. 그때는 왜 그딴 멘트에도 가슴이 떨렸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만 싶었나 봅니다.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었고요. 할머니가 기력을 하루하루 빨리 잃어가시는 게 제 눈에 보였고 그럴수록 저는 초조해져 갔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할머니는 놀라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고 문득 지금이라면 제 엄마라는 분에 대해 여쭤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기도 했고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게 할머니한테 죄송스러운 일일까봐 자세히 여쭤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분이셨냐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더니 할머니가 머뭇거리시다가 당신의 서랍장을 한참 뒤지셨고 낡은 사진을 한 장 찾으셨어요. 그건 놀랍게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 였던 저까지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제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만 알았지 가족 사진이 존재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세요? 저하고 별로 안 닮았네요? 우리 정림이는 얼굴이 아빠를 닮았잖니. 대신에 팔다리는 네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아주 팔다리가 길쭉했거든.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났었지. 그거 외에는 어땠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 너를 낳고서 지독하게 후회했다는 것만은 잘 알지. 다 버리고 새 인생 찾아서 떠나고 싶어 했었어. 솔직히 어렸을 때는 속으로 제 엄마라는 분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빠랑 저를 버리고 가신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를 낳으셨을 때 엄마가 너무 어린아이셨더라고요. 새 인생 찾고 싶으셨던 거 이해 가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결혼해서 인생 2막을 멋지게 잘 살아볼 테니까요. 우리 정님이 이 할미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을까. 이제는 정말로 다 컸구나. 내 품 안에 손주 강아지가 아니었어. 그래, 결혼해서 잘 살거라. 그러면 이 할미가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한테 죄송하게도 남편 나이를 10살이 아니라 8살 차이인 것처럼 속였었죠. 할머니와 저를 안심시켰던 건 시어머니의 존재였을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정말 아껴줄게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할머니가 무척 감동을 받으셨고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후에 새로 가정을 꾸리신 분이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낯설고 어색했지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빨리 결혼할 결심을 확 굳혔던 것도 있었고요. 아빠는 아주 어렸을 때 함께 해봤지만 엄마하고는 기억이 없었으니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 같은 존재를 가져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푸근하신 시어머니와 기댈 수 있는 상남자 남편. 저는 결혼을 잘했고 좋은 안시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고 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었어요. 그게 안 되면 수틀려서 바로 눈 돌아가고 손부터 나갔습니다.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 손님이 제 손을 만지작거리자 남편이 저를 뒤로 데려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저한테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해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나 대체 왜 오해를 하는 건가 이걸 궁금해했었지만 결국 남편은 그냥 저에게 모든 탓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저를 쳐다보고 말을 붙이고 어깨동무를 일방적으로 하던 술 취한 행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저한테는 해프다고 하면서 욕실에 저를 밀어놓고 찬물 샤워기를 틀면서 더러운 걸 씻어야 된다. 그러고 제가 억울하다고 하면 때렸습니다. 저는 덜 맞으려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게 됐죠. 잘못했지?
네가 네 잘못 또 인정했네. 너는 왜 자꾸 잘못을 할까? 대가리가 왜 그렇게 나빠?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빈 것을 빌미 삼는 아주 저질스러운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때리고 나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했었죠.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봐달라고 그랬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고요. 그때 넘어갔으면 안 됐는데 제가 한참 바보였던 거예요. 남편은 나날이 본색을 드러내며 더욱 심해졌을 뿐입니다. 얼굴을 맞아서 일을 못 나갔을 땐 집에 있었는데 그건 갇혀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했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부렸던 가식을 벗어던진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표독스러웠습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아들을 후려? 내가 너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린 거 하나 보고서 받아준 거야.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세요. 왜 우는 소리를 하고 난리야? 네가 선택한 결혼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너도 우리 아들한테 애초에 결혼 목적으로 접근해서 살랑거린 거 아니야? 결혼해서 자기 책임져줄 남자 하나 물어보려고. 맞잖아. 죽을 날 받아놓은 할망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 시어머니가 정말 악랄하셨던 게 제가 할머니한테 의지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약해진 노인네들은 충격 하나만 받아도 골로 간다. 너는 혹덩어리도 아니고 암덩어리라서 없어야 맞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할머니한테 이실직고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고 평탄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셨으면 싶었죠. 제가 잘 사는 줄로만 아시는데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할머니 덕에 살아왔으면서 그런 불효까지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통제하려는 남편의 입맛대로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포악한 성정이 점점 드러나면서 저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커다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이 돌아갔죠. 너 지금 한숨 쉬었냐? 요새 봐줬더니 기어오르지?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따 장사 마감하는 대로 내가 너 죽인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죽겠다 싶었어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딴 일하는 사이에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내달렸고 택시를 보자마자 잡아탔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집 주소를 불렀죠. 그런데 도착할 무렵이 되니까 이미 주무시고 계실 할머니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뒤질 곳이 그곳이었는데 하루 만에 잡힐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에 있는 24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제가 멍청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제가 너무 불운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서 휴대폰도 꺼두었고 나가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여성 전용 공간에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지 않아서 연장을 하며 찜질방에 머물렀고요. 그런데 구석에 앉아 멀리 있는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던 저의 어깨를 누군가 세게 잡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니까짓 게 도망쳐봤자지.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애먹이고 힘들게 해? 당장 일어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내신 거였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쳐다봤지만 심각하게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도움을 못 받고 저 혼자 시달리며 힘들어해온 것처럼 역시나 도움의 손길은 없겠구나 싶었고
체념하며 시어머니의 손에 질질 끌려갔어요. 찜질방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보였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여성 전용 찜질방이 있길래 여기일 것 같았는데 맞았네. 너는 이제 끝났다. 눈을 부라리며 입을 크게 찢어 웃는 모습이 악마 같았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저 악마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며 후들거리는 다리로 두 사람에게 끌려나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내 딸한테서 그 손 안 치워? 갑작스레 불호령이 떨어졌고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차장 출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에워싸듯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들이 함께 서 있었고요. 방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딸? 내 딸? 당황한 남편이 반문을 했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중년의 여자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고급스런 정장에 감싸인 팔다리는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엄마이신 걸 알았죠. 가서 저 인간들 떼어내세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시자 경호원들이 다가와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가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레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엄마가 저한테 다가오시는 게 더욱 빨랐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알겠니? 엄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주책맞게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 또한 울컥하신 얼굴이 되었죠. 잠깐, 대체 누구신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누구냐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제가 정림이의 엄마입니다. 네? 엄마? 분명히 부모가 양쪽 다 없는 걸로 아는데 애비는 친작에 죽었고 애미도 이혼해서 소식 없다고 하지 않았나? 네, 제가 그 소식 없던 애미 맞습니다. 아주 저급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쩌죠? 확 그냥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네요. 엄마는 은은하게 웃으시며 촌철살인을 날리셨고 시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저더러 기댈 구석 하나 없다면서 비웃던 분이셨는데 이제 못 그러시게 됐죠. 남편은 바쁘게 누나를 굴리며 엄마와 경호원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주차돼 있는 고급 세단을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저기 장모님 맞으시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경황은 없지만 제 장모님이신 거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저에게도 장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맨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개소리를 태연하게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멀쩡하게 넋살을 부리다가 뒤돌아서 손찌검을 하는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깜냥이 안 됐죠. 그러셔. 나는 너 같은 사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어쩌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 대가리가 많이 나쁜가? 너 같은 건 사위로 생각 안 한다는 소리란다. 가진 수를 동원해서 내 딸 옆에서 치워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네 애미랑 둘이서 철저하게 무너질 준비나 해. 부드러운 표정으로 엄마는 엄청난 발언을 쏟아내셨죠. 그 카리스마에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이 제 엄마였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은 극심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닥에 둘 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난생 처음 타보는 비싼 외제차의 뒷좌석에 올라탔고 어색한 침묵도 잠시일 뿐 금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찜질방에서 가까운 할머니가 계신 집이었으니까요. 정님이 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집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할머니의 눈에는 영원히 강아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저는 할머니와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엄마가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듣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었대요. 아주 옛날에 들고 계셨던 주소로 편지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주소지에는 엄마의 친척분이 살고 계셨고 편지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내가 정신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이 영 불안하더라. 그래서 나 말고도 이제는 우리 정림이한테 누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 제가 티를 전혀 안 냈다고 생각했건만 할머니는 뭔가 눈치를 채셨었나 봐요. 결혼하고 난 뒤 제가 친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 올렸고 그때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길래 할머니는 계속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보신 거였고요. 편지를 받고서 엄마는 당장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 세월 용기를 내지 못했었고 이제는 내 자식을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나의 욕심인 것만 같기도 해서 만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뒀었지. 엄마는 지난 세월 제가 궁금하셨으나 버리고 떠난 삶의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었대요. 그러다가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움직이셨던 것이죠. 두 분은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만약에 할머니가 잘못되시면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로 그렇게 정해졌었나 봐요. 할머니는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언지를 미리 주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는데 일어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던 거예요. 게다가 제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을 하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와 있는지 떠봤죠. 그도 모자라서 저녁 시간에 할머니를 찾아왔고 이 집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갔습니다. 그때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할머니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으셨대요. 그러자 남편이 살벌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코웃음만 치고 나가더랍니다. 그 무서운 표정에 놀라신 할머니는 고민을 하시다가 엄마한테 연락을 하신 거였죠. 상황이 이런데 어쩌면 좋냐고요. 엄마는 직감적으로 제가 일부러 가출한 것이라고 파악을 하시고는 저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끌려가던 차에 저를 찾아냈던 것이었고요. 찜질방이 근처에 생겼을 때 제가 무척 좋아했고 몇 번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할머니가 문득 그게 떠오르셨대요. 저를 찾으며 돌아다니시던 엄마한테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그동안 나를 많이 원망했겠지. 용서해달라고 하네. 다만 앞으로 조금이나마 너에게 갚아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니? 저는 엄마 원망 안 해요. 제 엄마이시기 전에 한 여자이셨잖아요. 어리셨잖아요. 창창한 앞날, 새로운 인생, 그런 걸 찾아서 떠나신 엄마를 저는 여자 대 여자로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잘하신 거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원망은 안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엄마는 부잣집 고명딸이었고 아빠는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이었죠. 엄마는 고작 20살 나이에 8살 연상의 아빠를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만으로도 집안의 반대가 거셌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제가 생겼던 것이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를 선택했고 뱃속에 생명을 낳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자란 엄마에게 그 현실의 벽은 너무 막막했어요. 가난한 남자라는 사실에 아빠는 스스로 자꾸만 열등감을 느꼈고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는 한 생명을 책임질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다 못한 할머니가 이혼을 권하셨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당신이 나고 자란 집안으로 돌아가셨죠. 그 집안에서는 아빠에게 1억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적엔 집안 형편이 좋았고 아빠가 사업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돈이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엄마는 해외 유학길에 오르셨고요. 결혼도 하시고 아들도 2 낳으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엄마의 인생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는 기분 같았습니다. 엄마는 뒤늦게 이렇게나마 만회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이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든든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고 자책하셨지만 저는 엄마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잘 됐으니 마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 주셨고 저를 온통 괴롭히며 못 살게 군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을 빠져나갈 방도란 없었습니다. 소송 잘못 질질 끌었다가 나만 덤탱이 쓰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는데. 그럼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저를 마음껏 휘둘렀던 놈이었는데 자존심에 금이 제대로 가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호프집 장사도 못하게 됐어요. 재계약을 안 하시겠다고요? 아니 사장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연장을 해주실 줄 믿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장사를 해요? 건물주가 남편더러 나가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엄마의 뒷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호프집에서 벌어진 온갖 구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신고 나올 건덕지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순탄한 영업은 물 건너간 뒤였습니다. 싹싹 다 털리면서 저에게 이혼을 당한 그놈은 가게도 원치 않게 접었고 못난 놈 아니랄까봐 자기 모친을 원망하더군요. 그 모친은 개차반 아들을 감싸고 두드내온 쟤밖에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 인생에서 괴로웠던 부분들을 도려내고 나니 삶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시 살아볼 맛이 나더라고요.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아파트가 별로라던 할머니는 막상 1층에 살아보시니 너무 좋아하셨었죠. 그 이전보다 오히려 기력이 좋아 보이셨고 나날이 컨디션도 좋아지셨더랬죠. 할머니와 저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신 분은 엄마였어요. 엄마와는 자주 연락했고 얼굴은 종종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네요. 엄마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혼도 엄마 지인분의 아들과 했고요. 지금의 제 남편이죠. 저보다 2살 연하인데 정신적으로는 무척 성숙하답니다. 시댁도 너무 좋아요. 다들 밝고 구김살이 없죠. 남편과 저를 반반씩 닮은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요새는 딸아이가 사춘기인지 무척 상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더욱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곧 할머니의 기일이거든요.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애는 낳지 말자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함해서 2 동생, 즉 3 남매를 키우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입는 것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가끔 저희 생일 때는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기 같은 걸 맛있는 걸 먹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눈치가 보여서 많이 먹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장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드셨던 부모님은 장녀인 제게 어떠한 희생을 바라고는 하셨죠. 네가 누나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원래 누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누군가가 보기엔 별 문제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다 커서 생각해보는 지금도 그 당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른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그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기에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았기에 부모님의 기대에 저 자신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생들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다른 집 애들처럼 부모님들한테 듬뿍 사랑도 받고 싶은데 장난감을 하나 사도 남동생들이 가지고 놀게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인데다 혼자 여자였기에 인형과 같은 여자애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동생들도 놀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너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고심 끝에 딱 남동생들만 가지고 놀기 좋은 로보트를 사고는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장난감을 받아본 것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근처 가게에서 받아온 낡은 오리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고, 나는 로보트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떼를 쓰면 부모님은 늘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동생한테 양보 못하고 어떡해? 으이그.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욕심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경험들은 딩크족이라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이 당장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 또래 애들 중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빼고요. 저는 당시 같이 지내던 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자식은 안 낳을 거야. 라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느 조숙한 여학생의 별것 아닌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동생들을 챙기느라 저를 챙겨주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 다 떠나서 부모님 두 분이서 산다고 해도 아등바등 살아야 할 가정 형편에 저를 포함해서 자식이 셋이나 돼서 안 그래도 힘든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복권이라도 맞아서 재벌이 되지 않는 이상 죽어도 애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동생들만을 생각했고 저는 장녀니까 다 커서 어른스럽단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이든 부모님이든 신경 쓰고 싶지 않기 위해 독립을 핑계로 거의 반 이상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그동안 장녀라는 이유로 계속 이 집에서 희생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버는 돈 전부 내 거라고. 집에는 한 푼도 안 보낼 거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은 처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껏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는구나. 그래, 어디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대답할 가치도 없어 제대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효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던 동생들한테 받으라고 했죠. 갑자기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에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제가 다짐하고 버린 일인데도 울적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제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처음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의무적인 답변을 하거나 가끔 바쁘고 답변하기 귀찮은 날에는 아예 무시를 하니까 점점 연락이 오는 정도도 드문드문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동안은 크고 작은 것부터 전부 동생 위주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 장난감 같은 것은 물론이고 커서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면서 온전한 제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비록 없는 형편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월세, 생활비에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도 얼마 없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뭐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남편을 남자친구로서 만나기 전까진 비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가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물론 극단적인 비혼주의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아오면서 경험해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과 연애 이상의 먼 미래를 기대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은 하더라도 애는 절대 낳지 않을 거라는 일념 하나만은 확고했던 저랑은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남편만이 유일하게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고 좋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기 일에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지만 좋게 보면은 뚝심이 있고 자기가 결심한 바를 쭉 밀고 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죠. 아주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편은 저처럼 극단적인 딩크족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애를 낳는다는 단 하나의 가정도 염두에 두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 저랑 아예 똑같은 마음인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저 정도로 강하게 애를 낳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남편만큼 제격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남편 역시 애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만큼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저희 둘이 오손도손 먹고 살기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애를 낳는 순간 굉장히 힘들게 살 게 눈에 빤히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꾸역꾸역 애를 낳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난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형편에서 대체 왜 애를 낳는 건지 솔직히 그건 자기들 욕심 아닌가요? 아무리 부모가 애정을 주고 잘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줄 수 있는 애정과 돈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애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두 종류의 애정이 모두 필요하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요즘 같은 세상에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줄 형편 안 되면서 애를 낳는 건 그것 또한 애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저희 형편을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남편이 저처럼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 역시 남편이 딩크족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는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질 않더라고요. 명절에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자가 되어서 여유 있게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제 마음에 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이 3년째가 되던 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 낳으라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시부모님들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애를 가지라고 틈만 나면 저에게 성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만나는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고 보니 너네 아이는 안 낳을 작정이니? 이러다 너도 나이 들고 그럼 애도 건강하지 못할 건데 라며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벌써 손주가 2명이라는데
나도 손주 좀 안아보고 싶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남편이 좀 강하게 나서줬으면 해서 흘끔흘끔 곁눈질을 해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혼자서 시부모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다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몇 개월 넘게 들으니까 정말 귀에서 진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잡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계속 나보고 애 낳으라고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 듣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애 안 낳는 거 나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합의한 거잖아.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애 안 낳고 우리 둘이서만 살기로 얘기하고 결혼했던 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거 몰랐던 거 아닌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당신까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버티기가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애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 못 하신 모양이지. 솔직히 난 엄마랑 아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그냥 우리가 한 명 낳으면 괜찮지 않을까? 둘 이상 낳으면 조금 무리겠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 사이 돈독해지는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시부모님의 편을 들더라고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명히 서로 같은 방향인 걸 확인했고 지금 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갑자기 남편도 딩크족이 원래 아니었던 것처럼 한 명만 낳아볼까란 식으로 가볍게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남편이랑도 냉전 기간을 가졌어요. 도저히 이전처럼 남편 얼굴 보고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이야 옛날 분들이시니 그렇다 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쌀쌀맞게 굴고 대화 한마디 안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남편이 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로 딱 한 명만 낳자. 내가 지금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 뛰어서 더 열심히 일해볼게. 당신이 애 낳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하나 없을 수 있도록 무조건 더 내가 노력할게. 애들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는 것도 내가 다 봐주고. 그런 조건으로도 안 될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는 남편이기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 일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거나 할 일 없이 애 낳은 직후에만 육아휴직 잠깐 쓰고 산후조리 마친 다음에 애들 조금 봐주다가 그 이후에는 전처럼 멀쩡히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것들을 남편이 전부 다 해준다는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시부모님이랑 남편 소원을 못 들어줄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것만으론 안 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바쁠 때는 애들 어떡해? 나는 죽어도 애 낳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커리어 망치기 싫으니까 만약에 애 낳은 다음에 당신 힘으로 애를 못 돌본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때 그건 당신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애 낳는 거 생각해 볼게. 제가 한풀 꺾여서 나오니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설득하겠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애써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보며 아이 계획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본래 딱 하나만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임신을 한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애가 쌍둥이였던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자식을 가진 상황에서 그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형편이 둘 이상의 애를 알뜰살뜰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애초에 저는 애 낳는 것 때문에 제가 피해 안 보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는데
애가 둘이면 왠지 그 약속도 지켜지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생긴 거 어쩔 수가 없었죠. 막말로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축 처져 있는데 남편은 쌍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자라면 애가 너무 외로울 뻔했다는 둥, 둘이라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둥, 시부모님 역시 저의 쌍둥이 임신 소식에 그날만큼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는 맛있는 것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 원래 부부들은 무조건 애가 있어야 돼. 게다가 쌍둥이라니 이게 무슨 복이야. 아이고, 장하다, 장해. 여기 맛있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차려놨으니 얼른 먹어라. 임신하는 동안엔 잘 먹어야 해.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아주 야단이었죠. 몸에 좋은 한약을 지어와서는 이걸 먹는 걸 봐야 집에 가겠다며 직접 모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상 통화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거 비싼 거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근데 애를 낳은 다음에야 남편과 시부모님이 봐준다고 해도 솔직히 애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은 오로지 저 혼자 힘들잖아요. 입덧도 엄청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다 쑤시는데 진짜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안 따져도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 적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쌍둥이가 뱃속에 있던 그 10달이었을 겁니다. 출산을 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출산과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약속을 한 대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것들은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저희 부부 생활비에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돈 자체가 그리 여유 있지가 않아서 밥을 차릴 때도 조금 아껴서 차리고 옷도 한참 고민하다가 사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기니까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애들 옷이랑 신발도 사줘야 되고 게다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조금만 지나도 이전에 입던 옷이 안 맞아서 곤란했습니다. 그나마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중고거래에 올려서 애들 물건도 정말 엄청 팔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작스레 해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한다고요? 아니, 왜, 말도 안 돼요, 이건. 미안하지만 회사 입장이 그러네. 우리는 오래 일할 사원이 필요하니까 미안하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회사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육아휴직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 좀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당연히 제 권리를 발휘하는 거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재출근을 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고용노동부며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님에게 문의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 임원진들도 면접을 하면서 제가 애를 둘 낳았단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묘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직을 준비하던 모든 회사들에게 불합격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째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저축한 돈에서 까서 쓸 것도 없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남편 혼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진 어머님이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렇게라도 애들은 맡긴 후에 취직을 하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사무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 못 봐주겠다.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한 달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너도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집에 있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 취직을 한 건 취직을 한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도 남편도 애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은 제가 너무 곤란해요. 남편도 저도 지금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 제대로 봐줄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시잖아요. 제가 애 안 낳으려던 거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애들 돌봐주겠다고 해서 낳은 거. 제가 하고 있던 일에 피해도 없고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애들 키우게 된 건데 솔직히 그게 다 지켜지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도 저희 집 사정 지금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하필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땐 마침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오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눈치 보여서 가급적 빨리 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린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가 손주들 돌보는 걸 반대한다면서 무조건 데려가라는 통에 전화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진짜 그날은 일이 종일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애들은 거의 거실에서 혼자 놀게 방치하고 본인들끼리 하하호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되지도 않는 애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는 제 손에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야기 끝나기 전까진 못 가요. 저나 남편이나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낮까지야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지만 애들 하원할 때는 누가 데리러 가주고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진 대체 누가 저희 애들 봐줘요? 도우미 아줌마 둘 형편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언제까지 다 늙어서는 새파랗게 어린 손주들이나 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는 부모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믿고서 애를 낳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항의를 해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약해 빠진 소리를 한다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 때는 애 둘이 아니라 5, 6을 낳아도 어떻게 잘 키웠어.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볼 의지가 없다니까. 의지가?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기로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애들을 재우면서까지 맡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일 끝나고 남편 집에 오면 다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거의 저랑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남는 몇 시간 정도만 시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부분을 피력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힘겹게 들어갔던 사무보조 일을 그만두고서 애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빨리 투잡이라도 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2개나 일을 뛰어야 하냐면서 시간 많을 때는 맨날 술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을 몇 달 넘게 보니 진짜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애들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어지간해야 저희들이 어떻게든 버텨보지. 상황상 남편도 이전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지에 그나마 숨틀 구멍이라도 되었던 저의 직장도 제가 일을 그만둬야 했기에 멀쩡하게 애들을 돌볼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획 뺏는 소리가 나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매일 봐달라는 거 아니다. 애들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 가는 거는 내가 출근하면서 버스 태우면 된다. 대신에 애들이 끝나고 나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하원이랑 퇴근까지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봐주시면 된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절대 손주들 더는 못 돌본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원하고 퇴근하는 3-4시간만 봐달라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럼 애초에 애를 낳지 못하게 하던지 나이 70 넘게 먹은 노인이 거짓말을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손주들을 볼모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놈의 생일입니다. 친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천에 살고 있는 55살 윤창모라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와 2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에만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습니다. 평소 예민한 편이라 반드시 핸드폰을 꺼두고 자곤 하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잔 날이었습니다. 12시쯤 갑자기 벨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마저 깨게 만들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동창 영재의 대학 친구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사실 제 고향 친구인 영재가 소개해준 친구였습니다. 술만 몇 번 먹고 전화번호만 주고받았지 서로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한참 의아해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땅이 꺼질 듯한 친구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야, 영재가 갓댄다. 나도 방금 재수 씨한테 연락 와서 들었다. 나도 이제 출발한다. 장례식장에서 보자. 순간 저의 숨이 툭 멈추었어요. 영재라면 고향 친구이자 아주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만나면 눈물도 나지 않는 건지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이성을 되찾곤 알겠다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앞을 보는데 컴컴한 밤이 제 시야로 몰아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재가 죽었다니. 심장이 널뛰었습니다. 영재는 학창시절 줄곧 붙어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서 조금 덜 만나다가 친구도 저도 가정이 생기면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만 2-번 보고 나이가 들자 그마저도 살아있다는 안부만 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산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니. 저는 떨리는 오른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수차례 다짐하며 힘겹게 엑셀을 밟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여인 후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고향이라
가는 길은 험난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시골인지라 여전히 길은 구불구불했고 갑자기 밤중에 뭔가 튀어나올지 몰라 조심조심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에 걸쳐 도착한 장례식장엔 고요함과 적막함만이 감돌았고 영재의 영정사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재는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보단 조금 어려 보이는 영재의 모습에 저는 가슴속에 휘몰아치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진이 자신의 영정사진으로 쓰일지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을 것인데. 저는 사진 속의 영재를 보며 외면하려 했던 친구의 죽음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눈물을 콕콕 찢고 있던 친구 마누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원체 좋아하지 않던 양반이라서. 네. 저는 천천히 친구 마누라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물도 못 먹은 모양인지 입술은 바짝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재수 씨는 힘없이 웃으며 희미한 초점이 어린 눈으로 사진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욱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때마침 재수 씨 옆에 있던 아들은 제게 와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친구 아들은 5년 전 잠깐 스치듯 봤던 혈기왕성한 청춘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느덧 어른의 티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또 그런 모습은 늘 반듯하고 의젓했던 영재를 고스란히 빼박아 있어 저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영재의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다 다시 친구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큰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재석이가 보이지 않는 거지?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재수 씨는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석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재석이가 죽었다는 말은 영재가 죽었다는 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영재는 제게 단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온몸이 다 떨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아마 창모 씨는 몰랐을 거예요. 이인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방 안에만 콕 박혀 있었으니까요. 재석인 너무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공부 잘해서 엄마 아빠 위해줘 속 안 썩이고 너무 착하기만 해서 세상살이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재석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밤중에. 애 아빠도 나도 애 보내고 난 뒤엔 미쳐갔어요. 자식 앞서 먼저 보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숨만 쉬는 산 송장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은 죽은 자식한테 빌었어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죽는 게 쉬웠다면야 벌써 몇백 번 죽었겠지만 남은 자식도 있었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애 아빠는 자기를 완전히 놔버렸어요. 잘 되어가던 사업에서도 손을 떼버렸고 그러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죠.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애 아빠한테 정신 차리라 말을 못했어요. 나도 힘들어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재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재가 빚더미 속에서 아이까지 보내고 죄책감으로 희망 없는 삶으로 삶이 지옥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상상도 못할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니.
저는 힘껏 온기를 불어넣듯 그 손을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와 친구의 마누라가 겪어야 했던 모래알 같은 고통을 헤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5년 전 어느 날 밤인가 영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받긴 했지만 영재의 목소리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영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야, 넌 살면서 죽고 싶었던 적 없냐? 나는 말이다. 참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 싶어. 나한테. 왜 열심히 살려는 나한테만 이렇게 태클인 거냐? 혀가 잔뜩 꼬부라진 목소리, 거친 숨소리. 이 녀석이 술 먹었구나 싶어 저는 한숨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몸과 정신은 고된 일들로 넉마가 되어 있는데 술에 취한 친구놈의 전화 같은 건 얼른 끊고 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지금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하는데 라고 대꾸했더니 그냥 힘들어서 그러지 뭐 라며 한참 침묵을 지켰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이러니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미안한데 딸한테 지금 전화가 와서 내가 내일 연락할게 라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 말을 한 친구놈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다시 전화를 걸까 했지만 그것도 귀찮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겪은 친구로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이 되어 친구의 마누라를, 재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검게 그늘진 눈을 감으며 마치 다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듯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간암에 걸렸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암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뭐 하나 할 수도 없이. 뭐 그리 급하다고. 그녀의 그늘 안으로 눈물들이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죽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죽는다 친구놈들 못 만나고 가는 게 아쉽다고. 이렇게 등지는 게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그이가 창모 씨를 참 좋아했어요. 인터넷에 이름을 한 번씩 쳐보곤 했어요. 가끔 가다가 기사가 한두 개씩 올라오거나 뉴스에 창모 씨가 나오면 너무 좋아해서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저한테 하루 종일 창모 씨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잘된 친구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인생 잘 산 것 같단 위안이 된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참 자기를 생각해주는 친구였다고. 속 깊은 친구였다고. 그런 친구가 잘 돼서 자기가 다 좋다고. 친구 마누라의 말을 듣는데 저는 목이 확 막혔습니다. 마치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끊었던 담배를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타들어가면서 매캐한 연기가 속 안으로 들어와 고통이 온몸을 쑤시듯 제 몸을 후비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연기를 깊게 들이키고 백고를 반복하며 방금 전의 말 속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연거푸 줄담배를 피웠어요. 친구의 마지막 전화에서 친구는 내게 전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죽은 아들이 너무 그립다고, 미치겠다고, 이 빌어먹을 인생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내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가슴에 얹힌 짐들을 잠시라도 내게 내려놓고 싶었던 걸까?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저 바닥에 고꾸라져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신이 좀 깨었어요.
고개를 드니 벌써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뭘 해야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 마누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친구가 그토록 원하던 일, 하지만 살아생전 해주지 못했던 일을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다 멀리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 말에 다 알았다고 하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저는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먼저 떠난 친구놈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친구의 죽음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몇몇은 저처럼 진작 친구를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에 죄책감을 느꼈고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떠나버린 친구의 죽음 앞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대었습니다. 그때 학창시절 가장 장난꾸러기였던 친구 한 놈의 제안으로 우리는 술 한 병을 뜯었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하기 위해 만난 우리들은 떠난 친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고백은 하지 못하고 빙빙 주변만 맴돌았던 거. 그런 친구를 쑥맥이라 놀리다 어느 날 그 여자와 친구를 화장실에 가두고 웃으며 도망갔던 거. 친구가 너무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져선 우리 향해 열어달라 소리쳤던 거. 항상 벼락치기 하듯 공부해도 곧잘 100점을 맞던 거. 그걸 보면 우리 모두 너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비교당한다고 욕을 했던 거. 친구놈이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축하의 의미로 막걸리를 친구 얼굴에 냅다 부어버린 거. 그러다 그게 하필 친구 할머니가 아껴 말리고 있던 곶감에 다 튀어 할머니가 불같이 화내며 우리를 쫓아왔던 거. 얘기를 하다 보니 과거 속에 파묻혀 있던 이야기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본물 터지듯 끊이지 않고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투도 서울말씨에서 고향말씨로 바꾸어 나갔고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운구차가 올 때까지 가슴 한구석 가장 아렸던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시로라기처럼 풀려나가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그러다 우리 사이에서 모기를 닮았다 해서 모기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놈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제가 서울로 올라갔던 일화를 꺼내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네가 그날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왜 그랬니 그때? 바로 제가 서울에 가는 날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후련히 서울로 떠나갔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할 얘기였지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조금은 사소한 일이기도 한지라 우리끼리 가끔 술 한 잔을 기울였을 때에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의 침묵에 친구들도 함께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젠 영정사진 속으로만 볼 수 있는 영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풀까 말까 하다가 꺼내기로 결심하고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실은 영재에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다. 콤플렉스란 말에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절대 티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항상 뒤였잖아. 죽어라 공부해도 영재는 못 뛰어넘었다. 그게 상처였다. 난 항상 코피 흘려 죽어라 공부하는데 영재는 하는 둥 마는 둥 매일 너네랑 놀아도 맨날 100점 맞아. 하다못해 우리 아빠도 어느 날 술 먹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영재가 대하라면 넌 종지 그릇이라고. 종지 그릇이 대하 옆에 서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랬다. 영재는 제일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난 이상한 대학에 붙어서 우리 둘이 같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영재랑 같이 가기가 싫더라. 그래서 혼자 올라가 버렸어. 영재가 섭섭해할 걸 알면서도.
친구들은 제 말에 모두 이제야 이해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도 늘 친구보다 뒤에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코피 흘려가며 밤새 공부에 시험을 쳐도 늘 하는 둥 마는 둥 공부했던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고 의리도 있었던 친구가 좋다가도 늘 제 것을 쉽게 가져가 버리는 놈이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야, 요즘 잘 사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그냥 뭐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친구들도 너 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나와라 좀. 알겠어. 부러웠고 질투한 나머지 영재가 놀자 불러도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풀다 보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영재를 멀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좀 괜찮다 싶은 회사에 들어가서야 영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게 나보다 뛰어났던 친구. 나보다 착하고 의리 있고 모두가 좋아했던 친구. 우상이었던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뛰어넘어야 했던 존재. 그랬기에 어느 정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나 너보다 잘 살고 있다고 으스대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난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런 빈약하고 한없이 가난했던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들이 시작되니 드디어 안개에 쌓였던 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놈의 아들과 부인이 유골함 위에 흙을 뿌리고 진행되는 동안에 전 그것을 보며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감정과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친구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가난했던 내 마음을 눈치챘었을까? 생각해보면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술에 취해 친구에게 널 조금은 질투했다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네가 조금은 싫었다고 말하던 날,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날 대단하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가 부러웠던 건 너였다. 너 나랑 놀 때 밤 되면 맨날 니네 어머니가 산에서 짐승 나온다고 얼른 너보고 들어오라 소리치지 않았냐. 나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니도 알겠지만 난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지 않았냐. 그래서 난 그런 부모님이 있는 네가 부러웠다. 그건 죽어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친구를 부러워했었지만 친구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항상 자랑스럽고 너는 내 백이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힘들 때, 네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 때 그땐 자존심 그딴 거 개나 주고 나한테 말해라. 내가 어디든 네 있는 대로 갈게. 약속한다. 친구는 제 옆에 있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게 결혼을 앞두고 실연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여 하루아침에 잘렸을 때, 여린 힘으로 꽃을 피워내려 해도 잘 되지 않는, 살려고 버둥거려 했던 20대를 내내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술 한 잔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자존심에 상처 입은 제게 괜찮다. 괜찮아. 인생 사는 게 나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다치지 말아라. 넌 분명 뭐든 할 수 있는 놈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친구가 자식을 잃고 정말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며 혼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을 땐 전 친구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더 바닥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추락해버렸을 땐 전 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흙에 덮여 사라져가는 친구의 유골함을 보며 한 줌의 재가 되어가는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너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괜찮냐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봐 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날이 안 올 수는 있었을까?
네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미안하다, 영재야. 미안하다. 수많은 생각들과 후회의 감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은 소용돌이처럼 돌고 돌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살아생전 걸걸했던 그의 목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모야,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친구는 맑은 얼굴로 웃으며 어렸을 적 도랑에 빠진 절 구해줬던 그 얼굴 그대로 그 맑은 미소로 제 손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절 보고 당황해하면서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다 알고 있었는데 걔한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을 때 갑자기 끊겼을 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분명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난 놈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알아서 잘 이기고 일어날 거라고 친구 놈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게 겨우 그런 얄팍한 마음이었다는 건 친구 놈이 죽은 후에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가 제게로 살며시 다가왔어요. 그 그림자는 친구를 닮은 자상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친구 놈의 아들이었어요. 친구 아들은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미안하다고,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친구 놈에게 할 사과를 이 아이에게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제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형이 죽고 아버진 만신창이었습니다. 아버지 빚도 제가 갚아야 했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몹쓸 말도 많이 했고요. 저도 그게 다 후회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도 계시고요. 듬직해 보였던 친구의 아들은 말을 하다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듯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영재의 손을 잡듯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린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친구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그러다 전 친구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친구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돌아온 이후 제 수중에 있는 돈 중 꽤 많은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주었습니다. 친구 아들과 아내 모두 너무 놀라 아니에요.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은 못 받아요. 괜찮아요. 라며 수없이 거절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값싸게라도 갚아야 집에 가서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돈을 얹어주었습니다. 돈을 줘서 그런지 마음은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보다 제겐 친구의 죽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살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고 삶에 치여오듯 살았던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일과 성공이라는 단 열매를 맛보며 마음의 쓸쓸함과 빈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사실 전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겐 각박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생각도 비워지고 마음도 천천히 내려놓게 되더군요. 또 이제 고향 친구들을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창회도 별로 나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아했지만 결국 저의 공허한 마음을 속속들이 채워주고 빈 인생을 메워주는 건 역시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제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마저 늘 제게 주기만 했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소중한 진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친구놈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제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친구 대신 그곳에 가서 아주 많이 축하해주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사람을 통해 오직 사람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또 가끔은 고향 친구들도 만나며 향수의 그리움에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바쁜 삶으로 지쳐 있다면,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지쳐 있다면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에게 말하고 싶어요. 영재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술 한잔하는 그날까지 나 열심히 살다 갈게.